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2018년 이제 지방직이죠. 교육청 9구 교육학 개론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최소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5개년도까지는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고 그래야만 어떤 시험의 어떤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요. 제가 이제 너무 길게 해설을 하거나 또는 문제를 풀때 너무 이제 부가적인 설명 같은 건 좀 피하고 가급적이면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좀 보죠. 이제 교육 철학과 또 교육사 쪽의 문제가 되겠죠. 서양 교육사 쪽에.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그 문제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잘 보시고 문제 풀 때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보면요. 어떤 그 내용을 먼저 보는 것보다 밑에 답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딱 보면 플라톤의 국가론 나오고 루소, 듀이, 피터스 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고 정말 중요한 어떤 인물들이죠. 교육사적으로 봤을 때. 자, 근데 여기 있는 것들 보면 국가론이 있죠. 이제 같은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는 게 좋겠죠. 학습을 할 때는 플라톤의 국가론, 루소의 에밀, 루소의 어떤 교육 사상이 담겨져 있는 일종의 어떤 뭐 이야기 같은 거죠. 가상의 어떤 인물들을 얘기도 하면서 자, 뒤에 민주주의와 교육.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주의 교육의 가장 선구에 섰던 사람의 어떤 그 저작물이죠. 피터스의 윤리학과 교육에서는 피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의 어떤 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연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이라고 했죠. 핵심 주제가 정의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그라미를 딱 치게 되면은 별표시 딱 해놓으면은 정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쭉 보시면은 일단은 플라톤의 여기 국가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의로운 국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보면 자 핵심 주제는 정의고 올바른 삶이다. 여기 이런 단어에만 밑줄 긋고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또 풀 수 있겠죠. 올바른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성의 덕이 뭐다? 지혜를 갖추는 거다. 자, 지혜를 갖춘다. 누가? 철학자들이 지혜를 갖춰서 국가를 경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초기 교육은 음악과 체육을 중심으로 했다. 여러분들 음악과 체육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쭉 보시면은 사실은 그래요. 자연주의자들도 음악과 체육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고 진보주의자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또 교육에 대해서 음악과 체육도 교육의 기준에서는 교육의 범주로 이야기를 하긴 했죠, 당연히. 자, 후기 교육은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철학 동그라미 치시고 변증법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그대로 연결하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오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어떤 철학적인 거, 지혜로운 사람 있죠? 지혜 교육이다. 즉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답은 우리가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데아론을 얘기를 하면서 자,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가론에서. 자,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통치하는 계급이죠. 통치하는 계급은 이렇게 지혜를 갖춘 사람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또 이제 국가를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수호하는 사람들은 용기라는 덕이 있어야겠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은 뭔가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절제의 덕을 갖춰서 자기만의 역할을 이렇게 잘 해내면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론에서.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맨 마지막에 보면 철학이나 변증법에 대해서 이제 초기 어렸을 때는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뭐 30세 중반 정도 되게 되면 이런 어떤 철학이나 변증법을 좀 중요시 여기면서 이들에 의한 어떤 국가의 경영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소위 말하는 이제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 바로 플라톤의 국가론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저기 서양 교육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하고 이 사람들이 썼던 저작물들은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보면.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좀 좋은 문제죠. 아마 요번 그 시험에 여러분들, 이건 이제 물론, 조금 몇 년 지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한 3년 정도 주기로 약간 변형해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같은 패턴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교장이 학부모 연수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에 가장 부합하는, 자, 교육 철학을 물어봤어요. 교육 철학이 어떤 거냐. 그 철학관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교행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의 관, 즉 철학관은 어떠냐 이런 것들은 2차 면접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이제 현직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철학관, 뭐 꼭 올바르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의 철학관을 정립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분석적이다라고 했죠. 분석이라는 건 뭔가 언어나 개념 같은 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분석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조금 전에 일본 문제에서 나왔던 피터스라는 사람, 또 그 사람이랑 같이 연구했던 허스트라는 사람이 이 분석적 교육 철학의 어떤 선구주자가 되고 있어요, 보면. 항존이라는 거 있죠. 항존. 뭔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항상 뭔가 존재하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거를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본질주의는 그 중에서도 어떤 문화적인 유산, 즉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본질이 될 만한 것들을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토대가 되기도 했죠, 보면. 실존주의, 여기서 말하는 그 실존이라는 거, 요거 실존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 인격체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들과의 어떤 그 교육적 만남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 교육 철학이거든요. 자, 우리 학교는 지금까지 지식교육에 매진해 왔답니다. 지식교육에 매진해 왔어. 그러면은 항존주의하고 본질주의와 조금 가까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업 성취도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대. 자, 항존주의나 본질주의 쪽에서 좀 가까운 내용이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말 나왔죠. 하지만 학생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는 본인의 주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체성에 대해 얘기한 거는 바로 요거거든요. 실존이거든요. 주체성이 없죠. 왜? 지식 교육이라는 건 이제 객관적인 지식을 열심히 학습만 했지 본인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찾아가고 탐구하고 이런 기회는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 같아요, 보면. 왜 교과 지식을 배우는지도 몰랐대. 그냥 무조건 외워라, 암기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른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과보다는, 자, 교과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교과하고 이제 좀 관련성이 높은 쪽이 항존주의하고 본질주의가 교과랑 관련성이 높아요. 근데 교과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거죠.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시 딱 해놓는 겁니다. 학생이 관심을 기울이겠다. 자, 그러면 교과라는 것, 교과, 이 항존주의하고 본질주의가 교과 중심 교육과정하고 아주 거리가 가까워요. 가까운데 교과보다는 학생에게 관심을 가오리겠다. 학생이 누구죠? 학생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간이잖아, 인간. 그 인간의 관심을, 즉 실존이죠. 실존하고 있는 그 학생의 관심을 기울이고 교사와 학생의 뭐 인격적인 만남,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고 별표시 딱 해놔야 됩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해.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인격적 만남을 중시하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을 보시면 인격 교육 또는 또 뭐 인격 도야, 이게 직접적 목적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의 교육의 목적하고 가장 부합되고 있는 교육 철학이 실존주의 교육 철학하고 지금은 맞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항존주의나 본질주의적인 어떤 교육 철학의 모습이 워낙 강하게 비춰져서 교과 지식을 배우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장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중시하겠다. 학생을 그냥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민주시민으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의 교육 철학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도교육청에서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학생들을 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민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교복을 입고 있지만 시민이야. 그래서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만큼 뭐죠? 실존을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교과 지식도 학생 개개인의 뭐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삶의 의미가 있는 것. 자,
더 중요한 말 뭐죠? 학생 개개인이라고 했죠. 요 말이 또 중요하죠. 학생을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학생 하나를 실존에 있는 그 하나를 보겠다는 겁니다. 보면 학생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까지도 좀 보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 자, 이 얘기는 누가 봐도 실존주의적인 교육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보시면서 요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요 문제는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적하고도 굉장히 부합이 돼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이진 않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중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이야기가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또 싫어하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강남이라든가 뭐 서울에 또는 또 대학을 막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인문고등학교, 특히 이제 약간 명문 같은 인문고등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조금 반발하세요. 아니 우리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교과 지식이 중요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인격적 만족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하고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육의 방향성이 이리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로까지 나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참 좋은 문제 같아요.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을 갖고 있어야 되죠. 보면은 2번 참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실학주의 문제입니다. 실학주의. 요 실학주의 문제가 되겠죠. 실학주의 문제인데 실학주의에는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 있죠. 뭐 인문적 실학주의다, 사회적 실학주의다. 여기 나오는 감각적 실학주의, 뭐 센슈얼 리얼리즘 또는 뭐 과학적 실학주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인문주의 교육을 비판했다. 인문주의 교육은 대부분의 이제 실학주의가 여러분들 실학주의가 이제 17세기 정도쯤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인문주의가 그 앞세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14세기 말부터 뭐 16세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앞세기의 교육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비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몽테뉴가 대표적인 사상가자인데 이 몽테뉴는요. 앞쪽에 있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사회적 실학주의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일본은 이제 그게 좀 빗나갔던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 감각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각적인 사회적 실학주의자가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자 고전을 중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고전을 중시했다라고 돼. 고전을 중시한다는 건 그리스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리스 로마 고대죠. 고대의 어떤 그 당시에 또 진리가 됐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중시했다라는 건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중세가 이제 뭐 거의 천년 정도 되잖아요. 거의 그 중세가 끝나갈 무렵 되니까 다시 인간 즉 복고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라는 거 알죠? 르네상스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죠. 인문주의가 이렇게 고전을 중시하지만 고전을 가르치는 목적이 현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인문주의가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인문주의가 16세기 정도 되죠 보면. 자, 세상은 가장 훌륭한 교과서다라고 하면서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세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되는 거죠. 일종의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사의 밝은 인간, 이런 인간을 기르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이것도 일종의 뭐죠? 실학주의가 맞습니다. 실학주의가 맞는데 자, 우리 사회에서 뭔가 세상사의 밝은 인간, 즉 우리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인간,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인 실학주의와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잘 찾으셔야 돼요. 아까 전에 여기 감각적이라는 뜻의 감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오감을 통해서. 즉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학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과학에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이런 말들 여기 별표 딱 해놓고 자연과학의 지식과 방법론을 활용을 했대. 이게 바로 감각적이고 과학적인 거랑 맥락적으로 닿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현실적인 적합성, 실용성, 자 이런 것들은 주장하는 게 당연히 실학주의가 맞죠. 그래서 앞에 보면 감각적이다. 그럼 그 감각적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 특성이 바로 자연과학의 지식과 방법론. 요거를 가지고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적합한지, 얼마나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감각적 실학주의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이렇게 4번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조선시대의 성균관에 학령이라고 되어 있죠. 학령이라는 건 이제 그 성균관의 일종의 이제 지금으로 보면 학칙 같은 거죠. 근데 일종의 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좀 법적인 어떤 느낌도 좀 나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시대 성균관은 유학자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심이었어요. 유학.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서, 오경, 역사서 이것만 했을 땐 좋죠. 당연하죠. 왜? 사서, 오경이라든가 역사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유교와 관련성이 높죠. 유교 또는 또 성리학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유학이죠. 유학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좀 종교적 색채를 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가진 게 유교 같은 성격이 있는데, 성리학이다라면 이제 조금 이제 지나서 송나라쯤 돼서 주의라는 사람이 소위 이제 그 유학의 같은 이제 뿌리이긴 하죠. 근데 조금 다른 형태로 어떤 그 집대성한 거를 성리학이라고 하죠. 우주의 근본 질서,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성균관에서는 이제 그런 그 유학자를 양성하는데 좀 약간 중심이 있었죠. 그래서 사서오경이라든가 역사서 이런 거는 당연히 읽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노자, 장자, 불교,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조선시대가 그 불교를 좀 배척했어요.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을 했던 나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이건 안 되는 것들이죠. 다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함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금지를 하고 있었겠죠. 자, 매월 뭐 옷을 세탁하도록 주어지는 휴가일이 있었겠죠. 당연히 뭐 학칙했으니까 뭐 일주일에 뭐 며칠은 공부하고 뭐는 휴가를 주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균관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어떤 그 원래 유학이라는 게 뭐 군자, 뭐는 뭐 선비의 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여기 보면 활쏘기는 좀 모르겠어. 옛날에 임금도 활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학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 성리학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뭐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사냥하고 이런 것들, 여기 심지어 낚시까지 있잖아요. 이런 거 여고 활동을 허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 보면 원래 양반들이 이런 거 다 하거든. 그리고 본인 양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임금도 보면 임금이 낚시를 하는 거 못 봤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고위 관료였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나서 낚시하는 장면은 나오잖아요. 드라마에도 보면. 본인들이 이런 여고 활동을 했는데 유생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뭐 활을 쏴? 한 번도 유생들이 활 쏘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보면 장기 바둑 두는 거 좀 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니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유생이기 때문에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재물과 뇌물을 상의하면 안 되겠죠. 너무 세속적인 건 안 됩니다. 주색을 즐겨 말하 이것도 안 되지 당연히. 권세의 아부에서 벼슬을 꾀하는 자 안 되는 거야. 벌하도록 하였다. 맞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학생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조선시대의 이 성균관의 학령을 몰라도 그냥 읽어봐도 당연히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거 되게 지금도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이 있는데 국립대학의 학생들이 이런 거 하면은 이거 안 되잖아 보면. 매년 여러 유생들이 함께 의논해서 자 함께 의논하는 건 좋잖아요 보면 그렇죠? 함께 의논을 하고 유생들 중에 품행이 탁월하고 재주가 출중한 그 하고 시무에 통달한 자 한두 명을 청거해 가지고 이 제도는요 우리나라에 한 30년 전인가도 이런 게 있었어요. 대학 때 성적이 좋거나 추천을 받게 되면 관직에 이렇게 임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높진 않았어요. 뭐 6급 정도. 또 그 전에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유신사무관 제도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때가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러죠. 그때 아마 뭐 학교를 나오게 되면 사무관으로 특별 채용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보면 뭐 물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었겠지만은 이런 제도가 예전에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두 개는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평생교육법. 자, 희한하게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평생교육법. 요거는 별표시 해두고
평생교육법은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왜 평생교육법이 문제가 자꾸 나올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교행직에 합격을 하시면 학교 행정실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죠. 교육청에서 근무하시잖아요, 보면. 교육청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죠, 당연히. 교육지원청에 가면은 이제 그 인근의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이 매년 중장을 하고 있어서, 평생교육법은 여러분들 물론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뭐 신박교육연구소라고 있어요. 신박교육연구소. 여기 이제 다음 카페인데, 여기 올라오시면 평생교육법을 이제 그 뭐 최신 걸로 제가 늘 올려놓기도 하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늘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평생교육법상에서 학습 휴가제라는 제도가 있대. 제도가 있다라기보다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조항이. 학습 휴가, 학습을 위해서 휴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대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어떤 거냐. 자, 내가 학습을 위해서 휴가를 한다라는 거면, 쉽게 얘기해서, 그래, 그럼 내가 좀 책을 사고 싶어. 뭔가 학습 그 6개월 정도 기간 중에 어딘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교육비도 필요할 것이고, 책을 사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 뭐 IT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든가 이럴 경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연구를 할 때, 자, 그럼 뭔가 비용이 좀 필요하겠죠. 요거를 지원을 할 수는 있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왜? 학습을 위해서 휴가했으니까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지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자,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공공기관이니까 뭐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들은 많이 있죠. 여기 직원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이렇게 만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틀리죠. 보면 그렇죠. 무급으로만 가능하다. 유급도 가능하겠죠. 유급.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휴가제도. 그러니까 뭐 긴 기간은 아니고 뭐 적당한 기간이라든가, 내지는 또 오전과 오후로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뭐만 이렇게 제한을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 100인 이상의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이면 또 웬만한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해당이 되겠죠.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어렵죠. 그 회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너는 지금부터 휴가를 나가, 학습 휴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의무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죠,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있죠. 뭐 경기도라든가 뭐 서울이라든가 뭐 충청남도라든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 직원인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직 같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 안 하겠죠. 제외할 리가 없지, 보면. 다 넣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 아니죠. 요것만 답이 되는 거죠. 5번 이렇게 문제 찾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를 가겠습니다. 자, 6번. 자,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학자가 누구냐? 꼭 학자 이름까지 외워야 되는데, 밑에 보면 보비치라는 사람이죠. 191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더 커리큘럼이라고, 교육과정이라는 어떤 책을 저술하면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제시하면서 뭔가 과학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죠. 파이너라는 사람도 역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어왔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파이너라는 사람입니다. 타일러는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거의 이 사람도 지금 100년이 다 돼가는데 타일러의 시대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루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뭐 지식의 구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자,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이란 뭡니까? 이 교육과정이란 뭡니까?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교육 속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의 의미, 이게 중요하다. 요거 별표시 딱 해놓고. 경험의 의미와 성질, 이걸 탐구하는 거래. 누가? 개인들이. 그러면 교육과정은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그쵸? 봐. 개인들이 갖는 경험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중학교 1학년에 어떤 활동을 했는데 본인들이 갖는 의미와 성질은 어때요? 좀 다르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교수, 티칭이라는 게 뭐냐, 그럼? 교육과정은 티칭이라는 게 뭐냐?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또 이해한대요.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도 하고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조력해가는 그런 과정이 티칭이래. 그럼 교사가 해야 되는 티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네 경험이 뭐냐, 자신의 경험이니까 학생들이 너의 경험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 아까 이 타일러가 얘기했던 목표가 미리 정해지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학습 경험이 선정되고 조직되고 평가되고 이거하고는 또 전혀 개념이 달라요. 지금 보비 얘기는 아니죠. 지금 브루노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브루노는 약간 그 교과라든가 학문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았죠. 자, 파이너가 좀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 내가 했던 네 경험이 뭐지? 한번 이해해봐. 자, 한번 스스로 한번 해석해봐.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 가서 체험학습을 했어. 체험학습을 했는데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학생들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를 거란 말이야. 의미가 다를 거란 말이야. 성질이 다르고. 그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 그럼 네가 이 체험학습에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야. 자,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이런 과정이 티칭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인간의 내면 세계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학생 자신이에요. 전기적이라는 게 뭐야? 쭉 내가 걸어왔던 길이죠. 전기적인 바이오그래피컬 이런 상황에 주목을 하는 쿠레레가 옛날에는 원래 말이 달리는 길 뭐 이렇게 코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법, 쿠레레의 방법을 제시했다. 즉 달리는 코스대로 가기는 가는 거야. 가기는 가는데 학생들 개인들이 갖는 경험의 의미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지.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파이너가 되죠. 이 문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조금 전에 문제 나왔던 그 실존주의하고도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6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 꼭 좀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육평가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늘 나오는 뭐 타당도니 신뢰도니 거기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여기 두 개 보니까 속도검사라는 게 있고 역량검사 두 개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속도검사라는 게 일정한 어떤 특별한 시간이 제한이 돼 있죠. 그 시간 안에 대부분의 보는 시험들이 대부분 속도검사죠. 역량이라는 건 시간의 제한점을 두지 않고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 있대. 여러분들 교행직 시험이 20개 문항이죠. 최근에는 또 7급 공무원 시험은 또 25문항이 나왔어요. 보니까. 자, 어찌됐건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가 있대요. 검사. 자, 여러분들 시험 검사가 테스트하는 게 바로 검사죠. 그 테스트가 20개 문항입니다. 앞에 있는 10개 문항, 뒤에 있는 10개의 문항 가지고 반을 나눴대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나눴대.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를 반으로 나눠서 이 테스트가 얼마나 신뢰로우냐 이걸 가지고 한번 추정하려고 할 때 이 검사 도구가 갖춰야 할 가장 적절한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봤어. 아니면 또 시험을 볼 거야. 그 교행직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를 누군가 했단 말이야. 앞에 있는 10문제하고 뒤에 있는 10문제가 사실은 이 두 개를 이제 나눈 거지. 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둘간이 얼마나 좀 일치성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동질하냐, 야, 문항 간 동질성이 어떠냐 이거죠. 자,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건 문항이 비슷한 게 좋겠죠. 그렇다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은 거죠. 당연히 이쪽에서 가는 거죠. 문항 간 동질성이 높아야만, 예를 들어 1번하고 10번 문제가 있고 11번 문제에서 만약에 20번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동질이 아니라 이질적이야. 이질적이라면은 이거는 하나의 테스트로 볼 때는 신뢰성이 떨어지죠. 보면 얘네들은 사실 비슷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평가 유형은 속도검사라는 거는 앞에 있는 10문항 뒤에 10문항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신뢰도가 막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신뢰도를 찾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10문항, 뒤에 있는 10문항을 사람이 풀다 보면 시간이 쫓기게 되면 어느 한쪽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속도검사보다는 역량검사로 해야만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요 신뢰도, 반분검사 신뢰도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죠. 지금 현행 교육 과정. 요거는 시험 문제 뭐 2015-74호라고 하는데요. 요 2015 개정 교육 과정 문제 요거는요. 요거는 앞으로도 매년 한 문제씩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 단순히 암기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보면. 여기에서 신설됐다는 거는 그 전에 없다가 새로 신설됐다라고 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하고 과학 같은 데에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 통합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 통합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2014년에 여러분들 세월호 큰 아주 우리 슬픈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안전에 대한 어떤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안전한 생활 요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흥리은 대부분 들어갔고 창체 활동은 이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아니라 그 전에 교육 과정 때부터 이렇게 사실은 요 창체 활동과 비슷한 것들은 예전부터 늘 있어서 이름만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창체 활동이라는 건 고전에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들은 1학년 이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1, 2, 3차, 5차 교육과정 때인가요? 그때쯤 뭐냐면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답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8번.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죠. 자, 무슨 영역이죠? 정의적이다. 요거 참 표현해놓고. 자, 우리가 전인교육을 얘기할 때는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심동적인 영역 세 가지 영역을 다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전인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학자들 중에서 블룸이라는 학자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인지적인 영역을 측정하는 거는 뭐 그동안 학교에서 늘 해오던 거죠. 우리가 밟고 있었던 뭐 중간고사니 기말고사니 이런 것들은 다 인지적인 영역 측정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의적인 영역을 평가하고 싶어. 얘가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다른 애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 측면 이런 것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성 측정법이라는 게 있대. 사회성은 말 그대로 사회성이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측정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사회성이라는 건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좀 연구를 합니다. 어느 학교에 가서 연구를 하면 뭐 특정 반이 있겠지. 그 특정 반이 있어. 그래서 그 반의 사회성이 어떠냐 이걸 알고 싶어. 그러면 뭐야? 선택 집단의 범위가 명확해야겠죠. 1반 아니면 2반 아니면 1학년 뭐 이렇게 뭔가 좀 딱 정해져 있는 집단이 있어야겠죠.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측정한 결과가 있으면 이거를 개인 및 집단에 적용. 원래 연구라는 게 적용할 수 있어야 좋은 거죠. 적용할 수 없는 연구는 사실 없죠. 보면은. 자, 사회성이니까 문항 작성 절차가 복잡하진 않아요. 보면. 왜냐하면 뭐 그런 거잖아. 여기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냐, 또는 또 뭐 어디 여행을 갈 때 네 옆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친구가 누구냐, 뭐 네가 가장 싫어하는 애 누구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라 그렇게 복잡하고 검사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집단 내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많은 친구들이 나를 다 지목을 하고 있어. 좋아하는 친구로서. 그럼 내가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집단 내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요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주로 이제 이렇게 문항 작성 절차가 복잡하고 검사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은 표준화 검사 같은 것들이 주로 이렇게 해당이 돼요. 보면.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요거 자초 학습 이론이 뭐냐 이런 거죠. 교육 심리학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구성주의 뭔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절대적 지식이 있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뭔가 탐구해 가면서 지식을 만들어 가거나 구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구성주의죠. 인간주의는 인간의 중점을 두고 뭔가 이야기를 뭐 풀어나가는 것들이고, 행동주의는 인간의 그 드러난 어떤 외연적인 행동을 가지고 뭔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형태주의는 뭐 형태. 독일어로 뭐 게슈탈트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장면 있죠. 이게 하나의 장인데 이 장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그 요소들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형태주의입니다. 보겠습니다. 굶주린 침팬지가 있답니다. 우리의 높은 곳에 바나나가 있답니다. 바나나라고 하는 게 있대요. 보면. 자,
바나나를 매달아 놓았대. 침팬지는 처음에는 이 바나나를 먹으려고 뭐 손을 이렇게 뻗거나 뭐 뛰어오르게 막 시행착오 행동을 했대요. 보면 시행착오를 하다가 뭔가 찾아내면은 아 이게 행동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몇 차례 시도에 막대가 있었는가 보네. 이거를 갖고 놀던 심팬지가 마치 무엇을 생각을 한 듯이 행동을 멈추고 잠시 서 있다가 재빠르게 그 막대로 바나나 쳐서 떨어뜨렸대요. 오, 희한하네. 근데 원래는 막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그만 상자도 있어요. 그래서 상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건 빼버렸네. 상관없으니까. 자,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필드가 있어. 필드가 있는데 거기에는 바나나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막대라는 요소가 있대. 사실은 이 둘은 아무 관련성도 없어 보이는데 생각을 가만히 하고 있어.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대를 들어서 쳤대는 거잖아, 이게. 그죠? 학습이 이루어진 거야. 갑자기 학습이 이루어진 거야. 이걸로 때려서 저기 치면은 바나나를 떨어뜨릴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학습이 아하 된 거죠.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통찰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하 이런 거죠. 그 켈러란 사람이 이제 여기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이 사람도 좀 꼭 좀 숙지해 주세요. 이것은 뭐에 의해서 통찰, 아하, 통찰에 의해서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가만히 봤더니 저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잖아. 바나나가 매달려 있고 막대기가 있어. 근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얘네 둘의 관계가 그렇게 크게 관련성이 없어 보였는데 요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얘를 들면 딱 치면 떨어질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막대로 바나나를 떨어뜨렸다. 즉 뭐죠? 통찰에 의해서 갑자기 알게 된 거야 이게. 아 그렇구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딱 보니까 원래는 이제 상자도 있어야 돼. 상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상자를 밟고 올라가서 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얘든 간에 어찌됐건 얘도 요소가 있고 얘도 요소가 있고 얘도 요소 막대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봤더니 착 연결이 되더라 이거야.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좋은 예. 이게 뭐죠? 형태. 독일어로 이걸 게슈탈트. 그래서 뭐 딸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걸 뭐 전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부분들의 합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진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가 이제 20세기 전반부라서 인지주의 학습과의 관련성이 커요. 그 이후에 어떤 인지주의가 이제 크게 성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긴 되는데 워낙 이때가 행동주의자들이 이제 소위 득세를 할 때라서 이들이 이런 얘기들이 좀 묻혔어요. 묻혀가지고 크게 형태주의가 게스탈트 심리학이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인지주의가 또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됐던 그런 어떤 그 학습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보면은.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가와 나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에 관련된 영역에 관련된 문제도 가장 단순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사활동, 정치활동, 정보활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가에 보시면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김교사는 사실은 생활지도만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기 초에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교생에게 학교생활 적응검사 그런 말은 필요 없어. 말 그대로 전교생의 학기 초에 검사를 한 거죠. 학기 초에 검사를 했다는 건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심지어 학급 담임들이 되면요, 법적으로 하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그 양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보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집 주소라든가 어떻게 통학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 간단한 조사 있죠. 이런 것들을 적어서 내면 담임이라든가 여기 마찬가지 여기 생활지도라고 되겠지만은 이 학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활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죠. 조사해서 그냥 그 이해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 커요. 밑에 보면 취업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선교사는 여기는 또 취업지도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 취업이라는 건 특성화 고등학교인가 봐요. 일종의 기업체에 취업한 졸업생들에게 전화를 걸었대. 이미 졸업을 했어. 졸업을 했는데 일종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일종의 점검하는 거잖아요.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수라는 말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잘 확인 점검하는 거죠.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고 격려도 하죠. 너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도 합니다. 또 이제 잘 못하고 있으면 무엇 때문인지 한번 확인도 해봐야겠죠. 확인 점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수 활동이다라고 얘기해서 답은 조사 활동, 추수 활동이 되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바르게 위치한다라고 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뭐 진로 지도를 한다거나 뭐 너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라든가 이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치 활동이 되는 거죠. 보면 앞에 정보 활동도 있죠.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진로에 관련돼서 또는 직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상담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가에서는 이제 조사 활동이 되고 밑에 나 같은 경우는 추수 활동이 되는 거죠. 요 시험 문제는 요거는 좀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했는데요. 조건 형성. 자, 요거에다가 이제 별표시를 딱 해놓고 조건이 형성되면 뭔가 행동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론 같아요. 조건 형성. 여기에 이제 기초해서 상담을 좀 하려고 해요. 보기에서 이제 고른 거 어떤 거냐. 조건이 형성된다 이런 거죠. 보면. 상담자가, 여기 보면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습니다. 뭐 교사와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담 약속을 이행할 때마다 너 내일 점심시간 때 와라. 또 왔어요. 오늘 했던 거 내일도 한 번 더 할래? 뭐 아니면 다음 주에 올래? 그때마다 올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줬대요. 너는 잘했어 라고 하면서 요만한 스티커를 주는 거야. 이거를 주고 그거를 5개 모이면 5개를 모이면 즐거운 게임을 함께 하자. 5개가 모이면 이거를 교환할 가치가 있다는 거네. 이제 이것도 일종의 뭔가 주는 거잖아요. 칭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보면 이 행동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이게 바로 조건이 형성된 거야. 그렇죠? 이거 조건이 형성된 거는 맞는 거죠. 보면 올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줘서 5개가 모이게 되면 5개가 모이면 즐거운 게임하고 이렇게 교체할 수 있다는 거네. 그럼 5개가 일종의 화폐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토큰, 옛날에 이걸 갖다가 뭐 토큰이라고 해서 뭐 토큰 경제 뭐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일종의 토큰이라는 거는 예전에 보면 버스 탈 때 이렇게 좀 토큰을 내면 버스를 탈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교환의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토큰 경제라고 해요. 5개가 모이게 되면 즐거운 게임하고 이렇게 교체가 가능한 거죠. 일종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화폐처럼. 그래서 이걸 토큰 경제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뭐 말 그대로 이거는 일종의 조건이 형성이 된 거죠. 보면 자 밑에 이건 맞는 겁니다. 상담자는 2개의 빈 의자가 있대. 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2개씩이나 놨네 보니까 2개의 빈 의자를 사용해서 대인 간의 갈등 상황이 있대. 내담자가 경험하는 자신의 숨은 욕구, 감정을 자각하도록 스스로 알도록 하는 거죠. 스스로 알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2개의 의자가 이제 있으면은 한쪽의 의자가 이제 앉아 있는 거지. 앉아서 이제 뭐 누군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담자 학생이 자신의 어떤 숨은 욕구,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하는 거지. 이야기를 하든지 뭐 속으로 얘기를 하든 겉으로 얘기를 하든지 뭐 해서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빈 의자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지금 이건 조건이 형성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자, 집단 상담자는 타임아웃이라는 거 알죠? 타임아웃. 그 시간에서 나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수업하다가 학생들이 왜 수업을 하다가 좀 떠들거나 이러면 야, 너 저 뒤에 가 서 있어. 이런 거 있죠. 이게 일종의 타임아웃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떠들면 너 복도에 나가 있어.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인데 이거를 적용해서 집단 원이 집단 상담의 규칙을 어길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여기 보면 뭐뭐 할 때마다 나오죠. 아까 전에도 여기도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별표시가 여기 딱 해놓고 여기도 뭐뭐 할 때마다 지정된 공간에서 3분간 머물게 한다. 자, 그러면 이거 뭐뭐 할 때마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돼? 일종의 조건이 형성이 된 거죠. 이것도 맞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각자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거 기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질문해서 이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이거는 지금 조건 형성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일종의 보면 자 그래서
조건 형성 원리다. 그러면 뭐뭐 할 때마다 뭐 하겠다. 뭐뭐 할 때마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는 거죠.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찾는 겁니다. 보면.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 문제죠. 초중등교육법 요거 중요합니다. 요 초중등교육법 마찬가지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신박교육연구소에. 여기 또 보면 법이 있고 밑에 동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죠. 대통령령이라는 게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자, 학생 징계의 종류가 있답니다. 학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여기 있는 게 다 징계 처분이거든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억울하다. 안 되겠다 해서 시도에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 요거 이렇게 학생은 징계를 좀 조정해달라라고 재심 다시 심사를 해달라 이거죠.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뭘 받았을 때 좀 억울해 안 되겠어 이건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시도에다가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사회봉사라는 게 사실 그래요. 학교에서 좀 어떤 뭘 잘못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어느 뭐 옆에 있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며칠 동안 또는 뭐 적정한 기간이 있겠죠. 시간과 이거 가서 봉사활동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것 같지는 않아. 출석 정지도 물론 징계이긴 한데 뭐 이게 뭐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출석만 정지하는 거죠. 이것도 뭐 어차피 다시 복귀를 해서 그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교육에서 마찬가지죠. 퇴학은 어때요? 퇴학은 이건 이미 이 학교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법에도 물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조금 좀 억울하다. 뭐 물론 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은 다 다시 복귀가 되는데 요거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 겁니다. 법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다음 문제로 가죠. 자, 학습의 형태가 뭐냐?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형태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면 모바일 러닝이라는 게 있고 플립드 러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온라인으로 미리 학습을 하고 학교에 와서 거기에 관련된 뭐 과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거꾸로 수업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마이크로라는 건 뭔가 조금 축소해서 뭔가 마이크로 러닝이니까 축소된 학습이니까 뭔가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든가 교수 기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줄이고 학생들도 좀 이렇게 작게 해서 연습하는 거죠. 일종의 보면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건 블렌디드가 혼합한다는 얘기죠. 온라인 오프라인을. 자, 무선 환경이래요. 선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선 환경에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 따만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플립드 러닝이라든가 마이크로 러닝, 블렌디드 러닝도 가능을 한 말입니다. 불가능한 말은 아니야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거 PDA라든가 태블릿 PC 요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서 물리적 공간에서 이동도 하면서 가상 공간에서 학습하는 거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얘가 모바일 러닝이죠. 이게 제일 가깝죠. 컨텐츠라든가 뭔가 그걸 잡을 수도 있고 이제 캡처할 수도 있고 컴퓨터라는 건 뭔가 이제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연결하는 거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터는 이제 의사소통이죠. 보면 이런 과정들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캡처한다고 하는 우리말로 그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걸 또 연결하고 또 같이 의사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교수와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모바일로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14번 문제는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학자를 물어봤네요. 여기 보면 베버라는 사람 나왔죠. 베버. 일리치라는 사람도 이제 학교 교육에서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인 것 같고 파슨스는 이제 기능론의 입장에서 조금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브루디웨도 약간 갈등론자이긴 합니다. 근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화자본이라는 편이 있죠. 문화자본. 예술 작품과 같이 객체화된 것, 학력, 자격과 같이 제도화된 것, 일종의 행동 성향처럼 습성화된 것 등등이 있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객체화된 것도 있고 학력, 자격처럼 제도화된 것도 있고 요거 다 여러분들 이거 별표시 크게 해놓고 이렇게 객체화된 문화자본도 있고 예술 작품이라는 거 제도화된 것도 있죠. 자격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습성화된 거 이렇게 아비투스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자본이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툭 떨어졌죠 벌써. 지배 집단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상속받은 문화 자본이 있대요. 문화 자본 또 나왔죠? 학교가 제공하는 학벌과 같은 다른 형태의 문화 자본으로 쉽게 전환이 된대. 부모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다시 획득한대. 이게 다시 재생산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문화재생산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 문화가 재생산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문화재생산을 통해서 그대로 나왔죠.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세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등론의 입장에서 문화재생산 이거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브로디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꼭 좀 외워두세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교사 중심의 교사학습 방법이죠.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사 중심의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학생들에게 정해진 교과 지식을 요거를 제시한대. 요걸 누가 제시해? 교사가 제시하겠죠. 설명한대. 누가 설명해? 교사가 하겠죠. 형성평가를 실시한대. 누가 실시하게 했을까? 교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결과도 확인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교사 중심의 교사학습 방법이죠. 여기 이제 보면 학생들에게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학생들의 사고력, 학생들에게 표현은 같지만 좀 다릅니다. 학생들이 여기는 학생이 중심이 될 거예요. 보면 현실 생활에서 당면할 수 있는 문제를 소집단 무슨 학습? 협동학습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도록 뭐 한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 나왔다. 여기는 제시하고 설명하고 뭐 이런 말 확인하는데 여기 막 안내한다는 말. 요 말이 제일 중요하죠. 요 말이 제일 중요하네. 안내를 하였대.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런 걸 한다는 얘기죠.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문에 나온 기사와 칼럼을 활용해서 뭐 한다? 토론을 하게 하였대. 토론을 하게 하였대. 중심은 학생들이 토론하는 거잖아, 중심이. 학생들에게 학습팀을 구성해서 자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확인도 하고 자료를 수집도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하였대. 자, 이 모색은 누가 하죠? 학생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선생님은 옆에서 안내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하는 거야 보면 제시하고 설명하고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확인하고 이게 다 누가 하죠? 교사가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즉 교사가 직접 하고 있는 거고 밑에는 학생들이 무언가를 하고 선생님 옆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이 밑에 것들은 학생 중심의 교사학습 방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자 다음 문제로 가죠. 현행 법령상 교원 있죠. 교원입니다. 교원이라는 거는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사람들을 교원이라고 해요. 바르게 고르는 게 뭐죠? 여러분들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업과 니은은 학생을 법에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학생을 교육하는 거는 인식이 교사지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은요. 법에는 교장과 교감이 수업은 하지 않지만은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원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행정실장 같은 경우는 학생을 직접 지도한다기보다는 학교의 그 행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행정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기도 하고 교육연구사는 교장이나 교감이 이제 전직을 통해서 교육연구사가 되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시험을 거쳐서 교육연구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문직이라고 해서 교원은 아닙니다. 그럼 기업과 니은이 답이 되겠죠. 이쪽에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직접 교원이기 때문에 직접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또 초중등교육법이 나왔죠. 이 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박교육연구소에 들어가셔서 내려받기 하신 다음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들 중에서 이제 수석교사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고 학교에 한 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직은 수석교사. 이제 과목이 이제 과목별로 선발을 하긴 하기 때문에 뭐 과목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교사 학습에 관련된 루트로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그런 것은 뭐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교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 교육하는 건 맞죠. 학생을 교육하는 거는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석이란 말 들었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의 교수 활동, 연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이죠. 자, 교무를 통할한다. 교장이 하는 일이죠. 소속 교직원들 지도 감독 이거는 교장이 주로 하는 거. 교장은 이거 말고도 옆에서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게 법에 또 등장을 하는데 지금 그 말은 없지만은
요거는 이제 디귿은 교장에 해당이 되는죠. 기역과 니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8번.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자, 무슨 연수? 특별 연수입니다. 특별한 연수입니다. 해당하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찾는 거죠. 보면은 자, 특수 분야 연수 기간이 있대요. 뭐 특수 분야라고 해서 뭐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교육과 관련된 그 연수 기관들이 대부분 다 특수 분야 연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뭐 종이접기 연수가 뭐 종이접기를 하던 뭐 일본어를 하던 독일어 관계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 연수라고 하는 거고, 교육청 뭐 소속에 보면 연수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보면요 대부분 다 연수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연수원에 가서 근무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연수 받는 이것도 직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직무 연수입니다. 이것도 학습 연구년이었죠. 그냥 교사가 아니라 학습을 해야 되는, 학습과 연구를 해야 되는 딱 지정마다 예전엔 1년 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6개월도 많이 합니다. 대학의 뭐 연구소 이런 데 가서 1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하는 경우도 있죠. 요거는 뭐 특별한 거죠. 이게 바로 특별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다고 해서 이걸 특별 연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교직 4년 차가 됐답니다.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특수교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연수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자격연수라고 하죠. 왜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이걸 자격연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4년 차라고 돼 있잖아요. 주로 3년 이상부터 이제 연수를 받기 시작하는데 2급이 있다가 이제 1급 자격 연수를 받아야 돼서 이거는 1급 자격 연수라고 하고, 특별 연수다. 이게 특별 연수입니다. 19번 3번이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장학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게 약식 장학, 중앙 장학, 자기 장학, 확인 장학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좀 더 수업을 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업하는 장면을 좀 보고 싶대요. 잘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개 수업 같은 경우겠죠. 공개 수업 다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또 뭐 한 학기에 뭐 학부모의 날 뭐 이럴 때 학부모님들에게 공개 수업을 이제 하니까 와서 봐주십시오 이런 게 있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미리 짠 것처럼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원래 그 실제 모습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교사들이 거부 반응 보일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교실 수업 장면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필요한 조언을 좀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종의 여러분들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약식장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장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가 스스로 뭐 자기의 어떤 그 뭐 발전을 위해서 대학원을 가던 뭐 어떤 그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위 이제 실천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장학이라고 하고, 중앙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중앙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부가 있잖아요. 이제 교육부가 중앙이 돼서 중앙에서 하는 장학을 이제 뭐 교육부 내에 이루어진 장학 뭐 이렇게 얘기하고, 확인 장학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그 학교마다 담당하시는 장학사들을 배치를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이제 교육부의 어떤 교육의 정책이라든가 시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일종의 한번 점검도 하고 또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런 활동이죠. 이게 가장 옛날부터 있었던 장학이 확인 장학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확인 장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1년에 한 번, 2번 정도 이렇게 확인 장학을 가서 교육청의 시책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일종의 점검하는 겁니다. 뭐 지도하기도 하고 또는 또 잘 안 되고 있으면 애로사항이 뭔지 확인해서 도와줄 거를 찾아보기도 하는 거, 이거를 확인 장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교장교감이 복도에 이렇게 순시하다가 조금 이제 수업 같은 거를 보면서 이야기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종의 약식 장학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문서로 남기거나 이런 일은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약식 장학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문서로 남길 수도 있는데 그건 자율적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가 뭐 수업에 애들이 좀 너무 떠들고 있으면 혹시 무엇 때문인지 물어보기도 할 수 있는데,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 하긴 되게 어려워. 왜냐면 여기 봐주세요. 거부 반응이 보일지 모르죠.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좀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경우 있어요. 정식으로 연구 수업을 한다든가 공개 수업 같은 거 할 때는 이런저런 조언이 오고 가는데,
그냥 자꾸 수업에 올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거부 반응이 좀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문제의 패턴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하고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면 거의 다 맞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앞으로 또 다른 연도 이런 것들을 확인 늘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라든가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풀이 과정이라든가 또는 더 많은 문제들을 풀고 싶으시다 할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운영하는 카페 있잖아요. 신박교육연구소.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문제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문제를 참고를 해서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연도 기출문제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